안녕하세요. 38쪽 보세요. 38쪽. 저번 시간에 도심계획 시설사업 흐름까지 다 보셨고요. 양가로 4번에 시행자 보호조치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도심계획 시설사업이 일종의 공공적인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행자가 이제 그 사업 잘하라고 시행자에게 보호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 시행자의 일정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자의 권한. 시행자가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 예를 들어 방가루 1번처럼 필요하면 둘 이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분할 시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필요하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열람, 무료라는 점에서 보여줬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초분 교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자에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시 송달의 규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규정 이용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권한. 4번에 수용사용권도 있습니다. 늘 수용사용권은 공법에서 이제 4군데 수용사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공익사업 4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한 도심계획사업이 공공개발행위, 도심계획사업 3가지, 여기 나오는 도심계획 시설사업, 나중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자체로 공공성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4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4군데에서 이제 비슷한 것들을 좀 보시고 차이 나는 거 있으면 차이 나는 걸 구별하셔야 되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시행자의 권한입니다. 시행자라면 우리 배웠던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요것 자체가 도심계획사업이 공공사업이라 시행자의 권한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민간 시행자는 못한다 그럼 틀리겠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든 필요한 거는 다 수용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가 2번이에요. 다른 데는 없고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야. 필요한 땅 자체는 수용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동그라미 2번은 필요한 땅 자체가 아니고 인접한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인접지. 옆에 붙어있는 인접지라면 나중에 그 필요한 땅에 사업을 할 때 그 땅을 통해서 드나들거나 물건을 쌓아놓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직접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지 수용은 안 돼요. 인접지가 나오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서 특히 필요시 도심계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인접지에 대한 일시 사용권입니다. 공사하는 동안에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인접지 등에는 수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라. 그래서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이 다 됩니다만 인접지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지 수용은 안 된다. 수용은 소유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좀 따로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3번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토법을 준용하는 거, 우리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토법, 요거는 수용사용에 대한 일반법이라 여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쓰고 특례 있으면 특례를 쓰고 없는 것에 대한 공토법 준용하는 것도 수용사용에서 공통점이죠. 특례 보세요. 특례 보시면 2가지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원래 그쪽 법에서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만 여기서는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어차피 그쪽 법의 사업 인정이라는 것이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행정기관에 검증받았을 때가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 나오는 4군데 수용 사용에서요. 그와 유사한 절차, 즉 사업 시행권을 따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라면 이제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죠.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실시에 대해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기 때문에 실시 인가를 통해서 그거 받으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그럼 그 얘기는 실시계 고시가 있자마자 이제 수용사용 절차를 시행자는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업인정고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법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개발법에서만 이제 조금 요 때가 아니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쪽 법에서는 요거를 물어보죠. 그쪽 법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 재결 신청은 협의가 안 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공토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내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공법 4군데서는 다 이거 안 씁니다. 1년 내에 하라는 다 틀리고 1년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실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정해진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이건 네 군데다 공통점이다. 지금 수용상 처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수용상이 공포서 네 군데가 나오는데 이 네 군데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 차이점, 같은 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접지가 여기만 나오는 얘기라면은 나중에 개발법에서는 언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그 시기가 뭐 수용사용 세무꽃이 요 나머지 셋과 다른 거, 그죠? 각각의 이제 뭐 주택법이라면 누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하는 게 이제 비교 특강의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들 또 듣게 하려고 그 뭐 오늘 오후부터 하는 거, 그 체계도 특강과 비교 특강, 그것의 그 일부 자료만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들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했어요. 필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취지상 아직도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겠지, 일부를.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들으시고 나서 내가 이걸 이 귀한 시간에 이거를 괜히 시간 허비했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잘 들었다는 얘기만 하죠. 하고 가시다.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기출문제 이거는 뭐 문제는 나중에 풀 시간 맞습니다. 그건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이런 것 포함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들은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방가로 5번 보시고, 방가로 5번 보시고, 국공유지 처분 제한. 요거는 국유지, 공유지가 이 사업에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사유지도 필요하면 수용되는 판인데 국공유지가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에 쓰게 한다는 점에서 보충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 공유지가 있다라면 해당 관리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른 목적으로 매각 양도 안 되는데 만약에 위반해서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그래서 등기를 다 넘겨줬어도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시행자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조치 5가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는 앞에서 했던 얘기고, 자 양가로 6번의 비용부담 얘기도 지금 이제 해야 되죠. 비용부담. 그럼 이 도심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칙은 어디서나 시행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라면 사업이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죠. 만약에 국가가 한다면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라면 지자체 예산에서, 민간인이 한다면 그 시행자 그자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어디서나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이익을 보는 자가 있을 때 그 이익을 보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방가로 2번 얘기고, 이 방가로 2번 낸다면 이제 이 방가로 2번을 가지고 바꿔서 되는 겁니다. 자, 시행자가 열심히 이제 자기 비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보고 있다. 그 사업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수익자가 있는데 지자체가 있을 때예요. 일반 민간인이 이익 볼 때는 그자에게 비용 부담 못 시킵니다. 우리 지자체에게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자에게 시행자가 비용 부담 시키는 거를 얘기하는데 크게 3가지 정도 틀에서 좀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누가 부담시킬 수 있느냐, 누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행정청이 시행자만 비용 부담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시행자. 그러면은 비행정청이 시행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비행정청이 시행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그자에게 비용 부담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행정청만 비용 부담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공법에 많죠. 행정청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 행정청만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비용 부담 시켜도 일부를 부담시키는 거, 일부를. 원래는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전부를 다 비용 부담 시켜서는 안 되죠. 일부만입니다. 일부. 요 일부가 한 50%가 한도인데 고할행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이 비용 부담 시킬 때 지금 행정청이 시행자와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얼마를 부담시킬지는 두 당사자가 협의로 하는 게 어디서나 원칙이에요. 협의라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서나 다른 거 할 때도.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누가 해줄 것이냐. 바로 윗사람이 결정을 해주는데 협의가 안 되면 행정청끼리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 같은 도에서 둘 이상의 시군이죠. 같은 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된다는 바로 윗사람이 장관일 텐데 여기 장관이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된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행정청의 시행자만, 두 번째는 일부만, 세 번째는 국장 대신에 행안부 장관이 나온다는 거. 그걸 비용부담에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즉 행정청이 시행한 도심계획사업 시행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이 시행자만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 부담을 결정하는 거 보세요. 만약에 행정청 중에서 시행을 국장이 직접 했다라면 국장은 비용 부담시키기 전에 같은 장관인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국장은 행안부 장관 협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행정청 중에서도 이번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한다. 그자에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안 될 때 지자체가 같은 도에 속하고 있다. 그럼 도지사가 같은 도에 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둘 이상의 그 밑에 시군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아닙니까? 같은 도가. 그러니까 도지사가 결정한 바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한다 그러면은 이게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걸 제가 세 번째로 강조했던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법에서 나온 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여기서 하나 비용 부담해서. 또 하나는 나중에 생각나세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 승인권자로 딱 존재하거든요.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 얻어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에 발행에 있어서 승인권자로 존재하는 게 행안부 장관 둘밖에 없어. 두 군데밖에 없어. 다른 데서 나오면 틀립니다. 요 두 군데. 그 정도가 핵심이고요. 동그라미 3번의 부담의 한계는 아까 제가 일부가 얼마냐는 거 반이에요. 반.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총액은 전체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최대 반까지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경우 이때 소요된 비용 계산할 때는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업할 때 조사, 측량하는 거 기초조사하는 내용이죠. 조사, 측량비라면 요거는 어차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담이 될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꼭 조사, 측량, 기초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계도 그렇잖아. 설계라든지 관리비는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담이 될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나머지 비용 중에서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뭐 아주 세밀한 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하는 게 다 끝났고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가 3번에 나옵니다.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제가 이건 항상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그림 속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파트에서는 이게 뭐 사실 기반시설 파트는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렸던 거. 요 땅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면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할 부지 땅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이 됐다면 장차 여기는 도심계획 시설이 쫙 설치될 땅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심계획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개발행위를 함부로 하게 되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로만 결정이 돼도 원칙적 효과로서 방해가 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함부로 건축물을 건축하면 나중에 사업할 때 이것도 다 보상비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증가가 돼. 아니면 건축하는 공작물을 설치를 해도 다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직접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허가 금지로 묶이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건물 하나 못 짓는다는 거 이제 공작물 설치 못하고 부지로만 결정이 돼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장차 여기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면은 필요한 땅은 시행자가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보상금 받고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나가서.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기만 하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미시행 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면은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으면서 이런 걸 개발행위 할 수도 없고 여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느 법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건데 내용은 뭐 이게 좀 실망스럽다 그랬어요.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약하다 그랬어요. 통제는 세도.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얘기지. 그래서 우리 보호 조치로서는 크게 셋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 즉 부지로 결정되자마자 고시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와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와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조치 이렇게 크게 맨날 제가 그려서 이렇게 했던 거. 네. 지금 이제 그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안 적고 그냥 내용만 잘 알아도 돼요. 책에 대해서 이게 세 번째가 네 번째 나오는 거기거든요. 네, 이게 다 이제 여기 관련된 게 책에 대해서 다 그려져 있으니까. 자, 우리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묶였던 허가 금지에서 일정 부분은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보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2년 내 사업 시행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당장이라도 사업한다면 허가 내줘서 뭘 설치하면서는 안 되죠. 그래서 2년 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언제 할지 모를 때 한참 기다려야 될 때 그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잠깐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요건이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이 2년에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단계별 집행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다. 사업이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면은 이제 사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있다. 없다. 아니면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1단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단계 포함되어 있으면 3년 내 곧 시행할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야 돼. 그러면 그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1단계가 아니고 2단계 포함되어 있다라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수립이 안 돼 있다. 수립됐더라도 1단계가 아닌 2단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받을 수가 있는데 약하죠. 약해요. 무엇을 허가받을 수 있느냐?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 허가받을 수 있어요. 가설은 일정 기간 동안 쓰고 나서 철거해야 되는 게 가설 건축물 아닙니까? 잠깐 요거 쓰게 했다가 사업 시행된다면 요거 철거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라면 역시 나중에 사업할 때 철거하면 되니까 요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들은 돈이 크게 안 되는 것들이고 일반 건축물의 건축이 돈 될 수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만 허용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개축 재축은 둘의 공통점이 새 건물이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다는 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신축이라든지 추가로 더 짓는 증축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안 되죠. 이런 걸 허용하게 되면 처음에 예상했던 그 철거 비용의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 어차피 종전 건축물 범위 내에서 있는 개축 재축이라면 예상했던 그 규모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당장 쓰러져 가는 거 이거 못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에서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까지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허용이 돼요. 이것을 위한 형질 변경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일단 그 새로 설치한 가설이나 공작물 같은 거 이제 설치한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 철거시키고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 명령을 꼭 내려야만 되는데 이때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당연히 요거 설치해서 이익분 요 가설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이제 철거시킨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된다면 이게 제일 매수 청구 이게 제일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매수 청구가 시험은 제일 많이 하는 거 매수 청구죠.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매수 청구가 원래 유명한 제도인데 우리 10년 미시행과 관련해서는 해제 권고제도와 해제 신청제도까지 해서 세 가지도 처음에는 요거 하나 매수 청구 있다가 나중에 추가된 해제 권고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신설된 해제 신청제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제도가 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년 미시행과. 특히 매수 청구부터 말씀드리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 땅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매수해 줄 것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게 매수 청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수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사주게 되면은 그 돈 받아서 사업은 미시행되고 있지만 아까 사업 시행될 때처럼 보상을 받고 나가듯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여기 사람에 대한 보조처가 되는 거다. 매수 청구. 그런데 이게 보조처로서 미흡하다는 게 이 매수 청구 요건이나 절차가 너무 까다롭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냐, 누가 매수 청구권자냐, 누가 할 때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가도록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사실 말이 10년이지 여러분들 것이 여기 땅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확 줄이면 좋은데 아니라잖아.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미시행되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10년 미시행이면 일단 가능한데요. 자 이제 다른 거 물어볼게요. 10년 미시행 중이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심계획 시설 사업할 때 실시계획 인가 절차는 행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권은 땄다는 거야. 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어요. 그때 매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핵심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거쳤다라면 그때는 사업이 시행되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미시행을 전제로 하잖아요. 매수 청구도 못하고 실효되는 규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때도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여기는 수많은 모든 땅이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약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땅은 안 돼요. 그런데 지목이 대인 땅에, 지목이 대인 땅에, 땅과 건물은 이제 별개 부동산이지만 이 지목이 대인 땅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다라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빼고 대지만 가능한 거예요. 포함이죠. 상식적으로. 아니 여기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대만 매수 청구를 통해서 요거만 팔고 건물은 못 판다라면, 매수 청구를 못 한다라면 결국 못 나가는 건 마찬가지죠. 여기 있다라면 다 팔고 다 팔아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인 땅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포함, 다른 땅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누구에게 매수 청구냐? 누구에게? 보통 제가 도시군에 관련된 것은 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 도시군이 특광시군이니까 특광시장을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광시장을 소개 매수 청구 들어가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배웠던 이 사업의 시행자가 있다. 그 사람이 안 해서 문제니까 그때는 시행자에게 먼저 청구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 없을 때 특권시장호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 받은 사람은 민법상 매수 청구와 달리 매수할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 받았으면 이제 매수할지 말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청구한 사람과 특권시장호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요? 매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월 내에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주고, 만약에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매수 결정을 통지한 때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제 매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요게 2년. 이 절차도 너무 길어서 문제라는 거죠. 10년 기다렸던 참았던 사람에게 매수 청구 들어갔더니만 뭔 매수 여부 결정하는 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매수할지 말지 결정만 그것도 최대 6개월 내에만 하면 되고 반년, 무슨 반년까지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매수하기란 것은 다시 그냥 매수해주면 되지 뭐 얼마 된다고 2년 내만 매수하면 돼. 다시 6월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보다 더 길다 그랬잖아. 6월 2년. 응? 그래서 이거 6월 2년 이렇게 유명한 숫자라고 했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매수 대금은 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항상 현금. 공법은 어디서나 현금이 원칙이에요. 어디서나 현금이 원칙인데 이 매수 청구받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말고 여기를 책임지는 지자체는 지방재정자에 따라 떨어지는 지자체도 많아서 이 지자체만 현금 대신에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채권이 예외적으로 뭐라 그래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그러잖아.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이 공법이라는 채권 4가지 채권 중에 하나고, 이 4가지 채권 중에 이 채권들도
항상 보면 해마다 어느 채권이든 넷 중에 한 문제는 나온다 그래. 한 문제는. 근데 이것도 채권이 서로 뭐 둘둘이 서로 비슷하고 둘둘이 서로 다르고 막 같은 것 중에서 막 차이 나는 게 있단 말이야. 요 네 가지 채권도 다 한꺼번에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같이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특강은 꼭 들으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보고 일단 어느 법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채권 이름이 도심계획시설 채권이니까 도심계획시설 부지랑 관련된 채권일 것이다. 국회법에 나오는 채권이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여기랑 관련돼 있다는 걸 아셔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돈 없는 지자체만 발행한다라고 했고, 이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자체만 발행하는 것이고, 어느 때 발행하는지는 뭐 보통 매입 의무가 없는 채권이라면 채권 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 현금 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있죠. 핵심을 말씀드리면 투기랑 관련된 토지라면, 비업무용 토지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처럼 투기랑 관련된 토지라면은 그 매수 금액이 아주 너무 작아서, 기준이 작아서, 이것도 문제 있다 그랬잖아.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혹시 얼마 초과할 때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그거 물은 적도 있잖아. 3천만 원. 아니 이게 투기랑 관련된 토지인데 대금이 3천만 원 기준으로 웬만한 거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다 3천만 원 이하짜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다 원하지 않아도 그자에게 이거 발행할 수 있고 나중에 받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도시시설 채권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매수가 안 될 때 허가가 있어요. 매수가 안 될 때 허가. 여기 허가와 이쪽 허가를 헷갈리면 안 되지. 여기는 2년 내 삽식 안 될 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거. 여기는 10년 내 안 돼서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를 처음부터 안 한다라든지 2년 내 매수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2년이 지나가도 매수를 안 하더라. 이 매수 안 될 때 보충 조치로 해서 허가가 있는 거예요. 매수가 안 될 때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좀 더 오래 기다린 것이라 저기보단 조금 이게 낫겠지. 낫다는 것이, 여기는 가설 건축물이고 일반 건축물 중에서는 개축, 재축에 한한다는 점에서 여기랑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일정한 건축물, 여기도 공작물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정한 건축에 건축을 허가받는다고 해서 제가 건축은 일부러 써놓지도 않지. 그러니까 여기는 가설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반 건축물만 해당되고, 건축이기 때문에 개축, 재축에 하나한다 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 건축 속에는 신축, 중축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점에서 이게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조금 나은 건데, 무엇을 하는 것을 보시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보단 낫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약하다 보지. 약하다는 게, 수많은 건축물에서 이거 저거 기억하게 하는 게, 우리 건축물을 29가지 주 용도로 나눌 때 크게 주택과 주택 아닌 두 가지로 따지는데, 각각 주택 중에서 제일 돈 안 되고 작은 거,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돈 안 되고 작은 거 각각 하나씩이잖아. 그래서 보수로 약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신축은 됩니다만. 그래서 주택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뭐예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공동보다는 단독이 작고, 단독의 네 가지 종류 중에서도 제일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숙집 이상을 얘기하는 다중 다가구 공간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의미 제일 작은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에? 물론 그냥 단독주택 하면 되고요. 다중 다가구가 나오면 그건 틀린다고 보시면 돼. 에. 요거 3층 이하죠? 그것도 3층 이하로서 3층 이하로서만 허가받을 수 있고요. 주택 아닌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은 1, 2종 근생으로 나눠지잖아. 우리 근린생활시설이 가까이 유탁은 생활에 필요한 조그만 시설들이라 좀 더 필요한 1종, 약간 덜 필요한 2종, 건축에서 배울 때 요것도 3층 이하 제한받는 거 똑같은데 근생이 아닌 나머지 25가지 전문시설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1, 2종 근생인데, 우리 생활에 필요한 1종은 다 됩니다만 2종 중에서는 웬만한 건 되는데 2종에서는 1종과 달리 허가받을 수 없는 제외되는 4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제외되는 거 빼고 된다 그랬잖아. 빼고. 요거 할 때가 생각나십니까? 단란주점, 또 노래방, 노래 연습장, 그리고 안마, 시술소, 예. 또
다중생. 열심히 하시네 요새. 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단란주점에서 단란하게 술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술 취했으니까 노래 연습장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노래하고 피곤하니까 안마실 쏘아서 안마 싹 받고 노곤해지니까 다중생활 고시원에 가서 자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 너무 무리해서 노래 이거 안 돼 이거. 안마 시술소가 제외되지 안마원은 됩니다. 안마원은 일종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안마 시술소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했던 거. 이게 매수청구에서 지금 이렇게 핵심 다 얘기했고 매수청구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보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다 맞춘 거다. 요것만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해제 권고제 해제 신청제는 각각 한 번씩 이제 문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건 수탁에 나왔었고 나중에 신설된 것들. 자, 우리 해제 권고제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원수가 해제 권고 사유에 해당되면 같은 급의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서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라면 행정청이 해제를 해주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건 당사자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 구조가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원수가 해제 권고 사유가 뭐냐 하면은 본인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심계획 시설 결정을 살펴봐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이걸 왜 결정했는지 모르겠어. 사업 시행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 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년 미시행 된 걸 발견했다면 진짜 필요하면 빨리 사업을 했겠죠. 10년 동안 아직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별로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직 안 하고 있겠지. 그래서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는 해제 요 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특광시군 의회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회가 이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직접 해제는 못하죠. 항상 해제는 만든 사람이 똑같은 절차로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심계획 시설 결정 자체는 이 말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돼 있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걸 했기 때문에 해제도 그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똑같은 위반 결정 절차에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에는 해제권자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자기 보고했던 사람이 보고를 받았던 특광시장원수에게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해제 권고를 판단해서 하기로 했으면 이제 해제 권고 서면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보고했던 사람에게. 그러면 특광시장원수가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 그러면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고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1년 내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제를 하는데 정확하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요새는 요 사람이 할지 요 사람이 할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 도지 사람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관리계획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1년 내 스스로 해제를 하면 돼요. 관리계획 세워서. 그런데 만약에 시장원수가 해제한다면 또 틀린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시장원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시장원수가 유일하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만 시장원수가 결정한다고 우리 배우셨죠? 그러니까 도심계획시설은 시장원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시장원수가 위반한 거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원수가 권고는 받았지만 시장원수가 해제하는 그 시장원수는 도지사에게 받자마자 해제를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해제를 해주는 거지. 도지사가 해제를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은 신청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긴 그렇지만 만약에 시장원수가 직접 해제하라고 어렵게 낼 때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 틀에서. 도지사가 해제를 해줘야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구조입니다. 이것도 해제 권고는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 권고 서면을 보내야 되고 이 사람은 뭐 1년 내 해제하라 그런 얘기들 여기다 적어놓으면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리고 이게 해제 권고제 이 기본 틀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했는데 권고가 나오면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했지만 아직 해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왜? 해제 권고를 안 했으니까 해제가 안 돼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처음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재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됐다면 2년마다 재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보고 다시니까 그냥 2년째.
그러면 그때마다 지방이가 판단하다. 그 얘기까지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어쨌든 특광시장호소와 지방의회 사이에서 둘이 잘 됐을 때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당사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뒤에 나온 제도에, 이건 신청 이익이 있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해제를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해제 신청 사유를 알고 해제 신청을 할 때 구조를 알면 되는데, 해제 신청 사유는 뭐 역시 여기랑 관련돼 있다는 거죠. 10년 미시행된 시설 중에서도 우리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실효된다라고, 이건 앞에서도 제가 실효와 관련해서 이거 말씀드린 게 있는데,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 20년이 될 때까지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해제 신청 사유에 해당되면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해제를 위반하고 결정권자가 해제를 결정해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직접 한다 그랬잖아. 그럼 신청 순서가 먼저 위반권자에게 신청합니다. 위반권자에게 신청하게 돼 있어 해제 신청을 해제 위반해 달라고. 그럼 위반권자 한 장 신청받으면 항상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어요. 위반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3원래 통지예요. 3원래 통지. 이걸 받아보니까 위반 안 하기로 통지가 왔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번엔 결정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결정권자는 그럼 2원래 답하게 돼 있어요. 2원래 답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 여부를 위반권자에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 여기서 해서 받아보니까 안 됐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국장이 딱 봐서 결정권자에게 아 맞다 그러면 해제 권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나가고요. 그러면 결국 이 결정권자는 이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결정은 각각 결정해야 될 때로부터 6월내 결정하게 돼 있어요. 6월내 결정. 예를 들어 위반권자가 위반을 하기로 통지를 했다면 위반한 그 통지한 때로부터 6월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권자가 스스로 결정하기로 통지를 했다면 그때로부터 6월이요. 국장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권고받은 때로부터 6월내 결정을 해요. 너무 오래 걸면 안 돼.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놨을 때 해제 신청 사유가 10년 더 중요한 사유입니다만, 혹시 이 절차가 나면 이거는 순서에 놓고 3, 2는 6이다. 3 곱하기 3, 2는 6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틀리잖아.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책 보세요. 책 보세요. 이제 또 확인을 해봅시다. 또 3번에 1번. 도심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 대해서, 이걸 제가 도심계획 시설 부지라고 표현했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심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 금지, 묶이는 효과죠. 묶이는 기본적인 효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게 양가로 위반이 2년 미시행 시 그 허가 조치를 얘기합니다. 요건 보세요. 도심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서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를 전제로 합니다. 아예 단계별 집행이 없어요. 있더라도 1단계 아닌 2단계 포함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1단계라면 곧 시행할 것이니까 이런 걸 얘기하죠. 이럴 때 무엇을 허가받을 수 있느냐? 기억번에 가설 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형질병은 다 붙어 있어요. 니은번의 도중계획 시설 설치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와 형질병이요. 넘겨보시면은 일반 건축이라면 개축과 재축만 나 있잖아. 개축과 재축만. 신축, 중축 이런 거 안 돼요. 대표적으로 개축, 재축만 됩니다. 이에 필요한 형질병 포함해서 이게 기본이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원사회복 명령이 나와요.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행이 된다면 그 시행 예정일 적어도 3개월 전까지는, 3월 전까지는 그동안 설치해서 이익분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 공작물 철거 등 원상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굳이 이것도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는 것이지만, 특이한 것이라면 명하여야 한다가 특이한 겁니다. 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통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것은 보통은 임의적이야. 우리 항상 행정청이 하는 여러 가지 조치는요, 대부분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어느 것에 대한 조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상회복 원상회복하라, 철거하라 이런 원상회복 명령 요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명령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위반 행위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 중지 아니면 뭐 개축 대수선을 명한다라든지 다른 과태료 처분으로 끝낸다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요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여기는 선택 여지가 없어. 선택 여지가. 여기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있는데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철거를 해야만 되는 거죠. 이걸 없애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여긴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원세복 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라,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일반적 얘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 정리할 때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택법에서도 최근에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 후 착수가 5년인데 5년 내 착수를 안 한다 그러면 사업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요?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건축 허가에서는 건축 허가 받은 후 착수를 안 하게 되면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특별한 거라 그랬잖아. 그게. 거기서는 건축 신고 착수를 1년 내 안 하면 신고 여력은 자동 없어지듯이 건축 허가 신고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신고가 자동 없어지듯이 허가도 의무적으로 취소하라. 그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보통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할 수 있다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틀리게 하는 문제도 있고 이 기본이 중요한 기초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야 된다가 특이한 것이고 뭐 3월 전까지는 그 다음 얘기고 당연히 그 철거 비용은 여기 이익 본 사람 부용 부담으로 하는 거는 상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매수 청구에 별표 3개나 돼 있잖아. 매수 청구가. 자 청구권자부터 보세요.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 10년 사업 시행이 안 될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괄호 속에 실식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안 된다. 매수청구 못한다. 제외 못한다. 그리고 그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청구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해당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요거 포함한다는 것도 제가 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요 사람이 상대방 누구에게 보통은 특광시장원수에게. 근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라면은 시행자에게. 도심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괄호 속에 혹시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설치부터 하고 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먼저 하라는 것도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쉬운 건 잘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매수무자는 6월 2년이 나잖아요. 6월 2년 매수 청구로부터 6개월 내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했던 소유자와 관련되어 있는 특광시장원수에게 알려야 되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2년 내 매수하라. 6월 2년 매수시한 양가로 3번이 매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발이 나가잖아요. 매수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아 다음에 것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이 단독주택이 협의라고 써놓은 것은 제가 구별하라고 써놓은 걸 원래 협의라는 말은 실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냥 단독주택이 제일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에요. 다중다가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해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냥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야. 주택의 안에 주소 제일 작은 1, 2종 근생으로서 3층이야. 가능하면 같이 설명하고 나서 같이 읽어볼 때는 같이 하면 좋아요. 2종 근생 중에서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 시설소, 다중생활설은 제외. 이것으로 3층이야. 공작물까지.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토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도중객 시설에서 매수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따로 안 정해놨어요. 공토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토법이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인데 거기서 정하는 그 가격 결정의 원리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응? 그리고 도중객 시설 채권 보세요. 원래 매세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만 그것도 매수자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다른 사람은 발행 못해요. 뭐 시행자가 이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자체가 도심기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반 소유자가 원할 때
뭐 채권 중에서도 그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이렇게 원할 때 매입 의무가 없는 한. 그런데 여기는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2번 있잖아요. 부지의 부동산 소유자 토지. 이 부지에서 땅은 있는데 살진 않아. 사는 곳은 다른 곳이야. 부지 부동산 소유자 토지. 아니면 회사가 업무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이제 투기랑 관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성이 3천을 초과한다. 3천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 그리고 이제 상환기간과 이율 보세요. 상환기간과 이율. 이 채권을 산 사람에게 언제, 상환기간 언제, 이율은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이냐. 상환기간은 10년이 최대치예요.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주로 10년을 넘기는 건 없습니다. 10년이 최대치고 10년 내로 특광시군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10년인데 상환기한과 구체적 이율은 원래 보통이라면 채권의 발행자가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면 여러분들이랑 협의해서 이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쪽에서 정하고 있는 상환기한 이율에 맞춰서 마음에 들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행자 중에서 여기처럼 지자체가 발행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를 통제하는 지자체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입법하는 그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자체가 아닌 사람이면 당연히 단순 발행자인데 채권할 때. 그래서 이것도 웃어보지만 10년을 물은 적도 있지만 특광식은 조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뭐 장관이 뭐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다 막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잖아. 우습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장관이 이런 일이 나섭니까? 이율?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금 금리. 최소 1년 만기 정기금 금리 평균 이상은 줘요. 이상 중에서 최소 요 이상 중에서 역시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행 절차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국제법이 아니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야 국제법을 준용하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뭐 그렇게 봐주시는. 그 다음에 해제 권고제 봅시다. 5번에 해제 권고제잖아요. 해제 권고 요건. 도심계획 시설을 그런데 괄호 속 얘기.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심계획 시설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한 시설은 제외. 요거 제외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이 말 들어가면 여기서 빠진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봤듯이 우리 해제 권고제도는 누가요? 특광시장호수가. 지방의회 보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지방행정청과 지방의회 사이에서. 그러면 도심계획시설 결정이 대부분 다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나서서 만약에 결정 고시했다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서 한 거죠. 그거를 지방에서 뭔 여기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합니까? 국가 차원에서 한 건데. 그래서 그거는 해제 권고 사유가 아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보통의 이게 아닌 나머지 도심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될 때, 10년 미시행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양가리번의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광시장호수는 매년 지방에 정립되는 임시기간 중에 보고해야만 되고 이때 보고한 시설 중에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이 있다. 이게 재보고 얘기해. 재보고. 그럼 최초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다시 한번 보고하라. 그래야 지방의회가 2년마다 다시 한번 해제 권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보고 얘기고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양가로 3번에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 권고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는 이제 찹쌀부터 90일 내에 권고 서면을 자기에게 보고했던 특광시장호수에 보내라. 아까 그 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제 결정 의무 보세요. 권고받은 특광시장호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받은 때 1년 내에 해제를 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1년 내에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괄호 속에 시장수가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특별한 얘기까지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면 완벽해지는 겁니다. 완벽해지나마나 이제 쉴 시간이 됐네. 쉽시다. 여기서 6번은 쉬고 나서